삼성전자 위기가 기술력의 문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기회의 창이 급속하게 빨리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눈앞에 보이는 손에 쥐고 있는 자기의 이권에 연연해하면은 삼성전자, 삼성그룹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에 아주 나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결과를 우리가 삼성전자 위기라는 현상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아세모글루 교수, 잔슨 교수, 그리고 로빈슨 교수 3명의 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 세 학자가 왜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또 다른 어떤 나라는 가난한지, 또 이런 국가 간 격차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820년부터 한 200년까지 한 5개 정도의 국가군들의 경제 성장률과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Y축에 GDP per capita, 즉 1인당 소득의 로그 값을 취하고 있는데요. 1인당 GDP가 아닌 로그 값을 취한 이유는 이 로그 값을 취한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기하학적으로 미분을 나타내는데요. 이 미분값이 바로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을 기울기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턴 오프슈트라고 되어 있는 이 국가들은 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서유럽 같은 경제 정치 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웨스턴 오프슈트들이 서유럽 국가들보다 오히려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성장률도 거의 지속적으로 더 높게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은 웨스턴 오프슈트와 달리 성장률 자체도 상당히 낮고 또 소득 수준 자체도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 간 성장률의 차이, 그리고 이 성장률 차이가 지속되는 현상에 대해서 2001년에 아세모글루, 잔슨, 라빈슨 세 사람이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라고 하는 경제학계의 가장 좋은 저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Colonial Origins of Comparative Development on Empirical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논문이 바로 국가 간의 이런 소득의 격차가 결국은 정치, 경제, 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엄밀한 실증적 방법론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2008년에는 이런 격차가 지속되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 경제, 제도의 지속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이론 논문을 역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들이 두 논문들의 내용, 또 배경 지식이 되는 서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심으로 마치 역사책처럼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서 쓴 책이 잘 알려져 있는 Why Nations Fail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세모글루, 로빈슨, 잔슨의 기여는 사실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경제 발전론을 획기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데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경제 발전론 또는 역사학계에서는 경제 발전의 근본적인 원인, 심인이라고 합니다. 심인이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흔히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을 자본 축적, 인적 자본 축적,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분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장 요인은 흔히 경제 성장 또는 발전의 시민이 아닌 근인이라고 부릅니다. proximate cause라고 부르고 결국 이것은 경제 성장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왜, 언제, 어디서 이런
인적, 물적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 기술 증가가 일어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바로 경제 발전의 시민을 찾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그동안에 4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행운 가설, 두 번째가 지리 가설, 세 번째가 문화 가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가설이라고 합니다. 행운 가설, 럭 하이파터티스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흙수저 같은 그런 행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차이 또는 우연에 의해서 A가 발생하고 또 B가 발생하게 되는데,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그 이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행운 가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일생을 돌아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부임을 했습니다. 21년 전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교수 생활을 할지 한국으로 돌아올지라는 사실 기로에 있었습니다. 올지 말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계속 미국에 남아서 학자의 길을 더 갔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 선택의 차이가 결국은 제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운가설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 수준에서 행운가설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리적 가설인데, 지리가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흔히 열대지방에 있는 국가들이 못 산다 또는 내륙 국가가 못 산다라고 할 때 지리가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발레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적도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도 잘 살죠. 그리고 내륙 국가 중에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잘 삽니다. 그런 발레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제 문화가설인데, 문화가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들 받아들이는 가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화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흔히 종교입니다. 아시아의 성장률이라든지 소득 수준은 아프리카와 1950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아시아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정체된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1900년 초까지 정체됐을 때 미국의 일본의 학자들이 유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특히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또 일본의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유교 자본주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때문에 발전을 못한다 그러다가 두 번째는 문화 때문에 발전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꼴입니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경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문화가 경제 발전의 결과로 빨리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화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경제 발전의 결과로서 바뀌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는 체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제도 가설입니다. Institutions Hypothesi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도라고 하는 것은 특히 경제 제도를 의미하는데, 재산권 보호 제도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 흔히 Property Institutions라고 하는데, 이때 재산권 보호는 수직적 의미의 재산권 보호입니다. 즉,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이 얼마나 잘 보호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Property Right Institution은 흔히 두 가지 지표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하나가 Constraint on Executive라는 것입니다. 즉, 행정 권한이 얼마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Average Protection Against Expropriation Risk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인들이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지표 모두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개량화시킨 지표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표들을 사용할 때 항상 측정 오류, measurement error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제도 가설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 다음과 같은 그림을 흔히 보여줍니다. X축에는
이른바 재산권 보호 지표의 하나인 Average Protection Against Risk of Expropriation이고요. Y축은 1인당 소득의 로그값을 취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이에 재산권 보호 정도와 소득 수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흔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재산권 보호 제도가 잘 되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인지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가 재산권 보호를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즉 내생성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도 가설이 그동안에 이런 상관관계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내생성의 문제 그리고 재산권 보호 제도에 대한 측정 오류의 문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계량적인 또는 통계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2001년에 아메리칸 에코노믹 리뷰에 발표한 이 3명의 학자의 논문이 이 문제를 엄밀한 의미에서 해결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메저먼트 에러라고 하는 측정 오류라든지 또는 내생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구 변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도구 변수를 그동안에 학자들이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모글로 존슨 로빈슨의 2001년 논문에서는 정착인 초기 식민지 개척 당시에 서유럽에서 이주한 세를러라고 하죠. 이 이주민들의 치사율, 모텔리티 레이트가 매우 좋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실 그것을 도구 변수로 활용해서 엄밀한 계량적인 방법으로 추종해서 결국은 지리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이 아닌 재산권 보호 제도라는 것이 소득 수준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이주민의 치사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 서유럽에서 이주민들이 갔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미라든지 아프리카에 이주했을 때는 치킨박스나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 때문에 서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됩니다. 높은 치사율이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치사율이 높지 않았던 이유는 거기에 원주민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아프리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는 원주민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 풍토병들이 있고, 그래서 풍토병을 쉽게 옮길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이 치사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식민지가 정주형 식민지가 되는지 아니면 착취형 식민지가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더해서 착취형 식민지가 되려면은 착취할 수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됐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은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착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요인도 있었지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치사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들을 보시면은 서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서 주로 자원을 착취해 가기 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식민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취형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도 역시 착취에 유리한 제도를 만든 것이죠. 정주형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적인 이유 같은 박해 또는 죄수들을 이주시키는 정책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북미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유럽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 서유럽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점점 서유럽과 유사한 재산권 보호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제도적으로 서유럽과 같아지는, 그래서 이른바 웨스턴 오프슈트, 즉 유럽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네오유럽, 신유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주영 식민지와 착취형 식민지라는 이것을 우리가 early institutions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제도들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속성, persistence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세모글로와 라빈슨이 2008년에 쓴 논문은 이 지속성이 관측되는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문을 쓴 것입니다. 즉 이미 형성된 기득권, 특히 착취형 식민지에서 형성된 기득권층들이 정치적인 변동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변동을 거치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자원을 소비하면서 지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arly institution들이 즉 초기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초기의 제도가 지속되는 현재의 institution, 제도가 지금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이주민들의 치사율이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초기 이주민의 치사율이라는 것이 이 논의, 이 과정을 통한 외에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현재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백신을 맞으면은 풍토병 감염의 위험이 없어지죠. 아프리카 방문하게 되면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주사를 맞고 갑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치킨박스 같은 경우도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치사율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이주민의 치사율이 지금 현재 퍼포먼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경로 외에 다른 경로는 없다. 이것을 학술적으로 exclusion restriction이라고 합니다. 번역이 참 쉽지 않은데요. 배제 제약이라고 할까요? 이 경로 외에 다른 경로는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xclusion restriction이 성립될 때 이 변수가 도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해보면 이른바 재산권 보호 제도가 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 사이의 소득 격차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지리적 요인이나 문화적 요인을 추가해서 같이 회귀 분석을 해보더라도 이 문화적 요인이나 지리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 않고 재산권 보호 제도만이 유의하고 굉장히 또 양적으로도 큰 효과를 미쳤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위기 원인과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세모글로 로빈슨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결과를 우리가 삼성전자 위기라는 현상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해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위기가 기술력의 문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기술에서 하이닉스에 뒤떨어졌다라든지 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수율이 낮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된다. 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경제 발전론 성장론 관점에서 보면 마치 기술이라는 것은 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력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부진한 가까운 원인의 문제이고 현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펀더멘털 코즈, 근본적인 원인, 시민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세모글로 라빈슨 잔슨이 말한 시민, 제도를 생각해 보면은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라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소유 구조라는 이 제도가 기술 혁신과 신제품 도입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방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래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수율이 떨어지는 현상과 결과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벌 소유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총수 일가가 이 구조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익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의 성공 신화 때문에 메모리 부분의 임원들이나 거기서 또
CEO로 승진하신 분들 또는 그 부처 내에 있는 중간 관리자들 같은 경우를 다 포함해서 일종의 기득권 기술, 기득권 방식의 기득권이 형성되어서 삼성전자 주요 의사결정을 이분들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왜 HBM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느 순간에 포기했느냐, 또 왜 시스템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 하듯이 계속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아세모글로 라빈슨 존슨이 말한 persistence, 지속성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지속성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기회의 창이 급속하게 빨리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 눈앞에 보이는 손에 쥐고 있는 자기의 이권에 연연해하면은 삼성전자, 삼성그룹 전체가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 한국 경제 전체에 아주 나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모글로 라빈슨 존슨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여기에 관련된 보도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 삼성전자의 문제에서 도대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또는 삼성전자 경영진을 보면서 마치 보고도 못 본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올해가 가기 전에 삼성전자 분사하고 그리고 새로운 CEO들을 영입해서 실권을 가진 새로운 CEO들이 도전 기업의 정신으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리백을 할 수 있는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지속 가능성을 믿고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